역사책 읽기 ASMR 두면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역사 스토리텔러 두선생입니다. 2025년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막상 요새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계속 연이어 벌어지면서 요새 참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과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내가 그동안 알던 그곳이 맞나? 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유튜브 컨텐츠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우울감 때문에 아니면 정말 잠 못 이루는 각종 뉴스들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돼서 오랜만에 역사책 읽기 ASMR 두면제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광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틀어놓으시고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저 또한 책을 읽다가 졸릴 때 자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졸리면 10분 안에 잘 수도 있고요. 잠이 오지 않으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책 소개와 책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책은 사실 역사책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지도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리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 이름은 머나먼 섬들의 지도입니다. 이게 거꾸로 나오네요. 네, 어차피 제가 썸네일이나 어디에 책 소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디트 샬란스키가 지은 머나먼 섬들의 지도. 간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가지 않을 50개의 섬들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 책은 몇 년 전에 저희 회사 후배가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선배가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고 유튜브에서도 한번 소개시켜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건데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시인 준비를 지금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기본 냉정하고 돈을 다루는 일인데 막상 시인을 준비하고 있는 참 흥미로운 친구죠. 물론 제가 그 이야기를 지 한 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시인 등단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정말로 꼭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책장에 고이 모셔져 있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50개의 섬들은요, 여러분들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꼭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보단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더 맞을 만큼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는 섬들입니다. 세상에 정말 수십만 개의 섬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게 스웨덴인데 스웨덴만 해도 몇만 개의 섬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리아스시케 아니고 이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런 섬이 있었어 라는 섬들만 골라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북극해에 앤솜헤덴 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비에른 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루돌프 섬. 루돌프는 들어봤는데 루돌프 섬은 처음 들어봅니다. 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 나오네요.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 유배가 그리고 인도양의 크리스마스 섬, 이건 이제 인도네시아와 호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제가 알기로는 자바 섬인가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섬으로 알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발견돼서 크리스마스 섬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태평양의 나푸카 섬, 라파이티 섬, 로빈슨 크루소 섬, 하울랜드 섬, 맥쿼리 섬, 판카타우파 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빈슨 크루소는 들어봤는데 로빈슨 크루소 섬은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보지 못한, 간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가지 않을 50개의 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또 한 번 거두절미하고 머릿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이 참 좋습니다. 낙원은 섬이다.
지옥 또한 그렇다. 섬은 낙원이기도 하고 지옥이기도 한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이겠죠. 나는 지도책과 함께 자랐다. 나는 내가 사는 나라를 떠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도책을 끼고 살았는데도 그래서 같은 반 한 여자아이의 어린이층에 출생지가 헬싱키라고 기재되어 있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HELSINKI 이 8글자는 그때부터 내게 다른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되어버렸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이로비나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는 독일 사람들을 대할 때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리고 을에 그들을 허풍쟁이로 치부해버린다. 한술 더 떠서 자기가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도 이제 전설 속의 섬이죠. 툴레는 가로치고 고대 그리스 전설 속 북방의 섬 혹은 엘도라도에서 왔다고 주장할지도 모르니까. 물론 나이로비와 로스앤젤레스가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라는 건 알고 있다. 이 도시들은 지도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곳에서 그들이 실제로 살았다는 게 그리고 태어났다는 게 여전히 놀랍기만 하다. 내가 지도책을 좋아하는 건 어쩌면 거기 담긴 선, 색, 지명이 내가 갈 수 없는 실제의 장소들을 대신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8살 때 나는 갈라파고스 제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나는 작은 머리에 삐죽빼죽 벼이 나 있는 거대한 이구아나들에 매혹되었다. 지금도 그 숨가쁜 코멘트가 기억난다. 매일매일 이 동물들은 바위 위에 꼼짝 않고 서서 햇볕을 쬐입니다. 수백만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자연학자가 되어 이 섬들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질 것이다. 나는 지도책을 책장에서 꺼내 텔레비전에서 본 연구자들이 알을 품은 새들에게 다가갈 때 그랬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세계지도를 펼쳤다. 갈라파고스를 찾는 것은 쉬웠다. 이 섬들은 연푸른색 대양에 찍힌 작은 점들의 모임이다. 지금 바로 여기에 가고 싶어요. 내 이야기에 엄마가 슬픈 듯 답했다. 그래,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굴하지 않고 검지로 대서양을 종단해 남극권 앞에 방향을 들었다. 티에라 델 푸에고, 남아메리카 남쪽 끝에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향했다. 파나마 운하를 지나렴. 그 편이 더 빠르니까. 엄마가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나누는 선을 짚으며 말했다. 그렇게 나는 첫 세계 일주를 떠난다. 이 지도는 여러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소련은 발그레한 분홍색이었다. 미국은 바다처럼 밝고 짙은 푸른색이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독일민주공화국 동독을 보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할 수 없었다. 오로지 올림픽 선수단만이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를 지도에서 찾는 데는 놀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핑크색이었고 내 새끼 손톱만큼이나 작았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서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순위가 높아서 심지어 미국보다도 메달을 많이 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을 수가 있을까? 1년 뒤 모든 게 바뀌었다. 갑자기 내가 태어난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지고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도책에 대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때쯤 나는 이미 거실에 앉아 지도책을 손가락으로 여행하고 마치 먼 세계를 정복하기라도 한 것처럼 외국의 지명들을 혼자서 읊조리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이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네요. 모두를 위한 지도책은 내가 생전 처음으로 읽은 지도책이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다른 모든 지도책과 마찬가지로 이 지도책에도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었다. 그 사실은 동독과 서독이 각각 다른 쪽에 위치하도록 세심하게 배치된 두 쪽짜리 세계 지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지도에는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장벽도 철의 장막도 없었다. 대신 눈부시게 하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쪽의 경계가 있었다. 쪽 페이지. 서독의 학교에서 쓰이는 지도책에는 동독이 온전한 국가가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영토에 점선이 그어져 있었고 소련 점령 지역이라는 뜻의 비밀스러운 약자인 SBG
지도가 표기되어 있었다. 소비에트 비 점령된 존 이런 뜻이겠네요. 이 사실을 나는 내가 태어난 나라가 다른 지도보다 2배는 더 크게 그려져 있는 이후 수입된 디에르케라는 제목의 지도책으로 내 고향의 강과 산의 이름들을 암기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정치를 토대로 작성된 세계 지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지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푸른 바다 위 펼쳐진 형형색색의 성수원처럼 자리 잡고 있다. 유효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이 지도들로는 어떤 나라가 어떤 색으로 칠해진 면을 일시적으로 차지하여 지배하고 있는지를 빼고는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와 비교해 자연을 국가 단위로 나누지 않는 인간이 만든 국경에 얽매이지 않는 지도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지형학의 눈으로 보면 육지는 저지대의 짙은 녹색, 고산지대의 젓갈색 또는 극지방의 빙하의 흰색으로 빛나고 바다는 다양한 음영의 푸른색으로 어슴푸레 빛난다. 이런 지도는 역사의 흐름에 구속받지 않는다. 제가 일부러 이번에는 지도에 그 어떠한 표시도 나타내지 않게 한번 해봤습니다. 뭐랄까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곳은 어디고 이곳은 어떤 영토고 이곳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그냥 그 지도 그 자체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번 책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지도들은 무자비한 축약으로 자연을 길들인다. 실제 자연의 다채로움을 소거해 상징적인 기호로 대체하는 것이다. 나무가 모여있는 것을 숲으로 나타낼지 말지, 사람이 다니는 오솔길을 길로 표시할지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축약을 거친 지도 위에서 고속도로는 축적에 맞지 않게 넓게 표시되고, 독일에서나 중국에서나 100만 명이 사는 대도시는 똑같은 네모로 그려진다. 또 북극의 마하는 태평양의 마한과 똑같은 푸른색으로 빛난다. 오로지 두 곳의 수심이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극해 우뚝 솟아있을 빙산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지도는 구체적이면서도 추상적이다. 그리고 아무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려 했다 해도 결국 실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역사 소설도 그렇습니다. 그냥 사실을 나열한다고 그것이 정말 완벽한 사실은 아니죠. 지도 또한 아무리 사실적으로 나타내려고 해도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실제를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지도는 하나의 과감한 해석일 뿐이다 라고 나와요. 지도 위의 선들은 변화의 달인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다. 선들은 경도와 위도가 이루는 멋진 수학적 패턴으로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십자 모양으로 서로 교차해 있다. 체계적으로 이어진 등고선이 되어 산맥, 계곡, 심해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선들은 음영을 이루는 그림자와 함께 지구의 지구의 어떤 물리적 특성을 지도 위에 살려내 보여준다. 나는 지도 위에 이리저리 더듬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에로틱한 몸짓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한 적이 있다. 재밌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양각으로 제작된 지구본을 베를린 국립도서관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아예 양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도책의 음란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체의 깊이 팬 마리아나 해구와 높이 솟은 히말라야 산맥이 왠지 모르게 외설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물론 지구본은 지도책 속 지도들보다 지구를 훨씬 더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젊은이들의 방랑벽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문제는 지구본의 둥근 모양이다. 막힌 곳이 없는 지구본에는 가장자리도 위아래도 처음과 끝도 없다. 또한 그 반나절은 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 이와 달리 지도책 속 지구는 한눈에 볼 수 있는 평평한 모양이다. 지도의 흰 여백에 매혹된 탐험가들이 미지의 땅들을 탐험해 등고선을 그리고 이름을 붙여
세계의 끝 곳곳을 오랫동안 거기서 어슬렁거리던 거대한 바다뱀과 괴물들로부터 해방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마침내 남반구에 있을 거라 상상했던 거대한 대륙도 사라져버렸다. 아틀란티스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대륙은 이름부터 이상하다. 테라 오스트랄리스 인코그니타, 즉 미지의 남방 대륙이라는데 알려진 적이 없는 땅이 어떻게 이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지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지도에 투영하든 그 모습이 왜곡되기 마련이다. 거리, 방위, 축척 중 하나에서는 반드시 오류가 나타난다. 방위를 정확하게 나타낸 지도에서는 육지의 면적이 무렴치할 정도로 왜곡되어서 실제로는 대륙 중에서도 두 번째로 큰 아프리카 대륙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일 뿐인 그린란드와 비슷한 크기로 보인다. 실제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그린란드보다 14배나 큰데 말이다. 반대로 보면은 그린란드가 아프리카 대륙보다 14배만 작은 것도 참 큰 거네요. 입체인 지구의 표면을 실제와 똑같은 면적, 거리, 방위로 평면을 정확히 나타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2000의 세계 지도는 세계를 과감하게 단순화한 추상과 미학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보려는 해석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타협하게 된다. 결국 지구의 모습을 어림짐작으로 포착하여 북쪽을 기준으로 둔 채 신처럼 내려다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도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른바 객관적인 세계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를 두고 세계 지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마치 태양계나 우주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사실은 당연히 지구 지도라고 해야 한다. 세계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머릿말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책을 쓰고 있지만 머릿말 그냥 뒷부분 읽기 전에 대충 이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는 식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시 한번 글 쓰고 책 쓰는 사람 입장에 마음이 와닿네. 이렇게 머릿말을 쓰는 몇 년 전 타이포그래피를 가르치는 나의 지도 교수가 크고 튼튼한 장식장에 넣어 보관해오던 큼직한 책 한 권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수집품 가운데 유서 깊은 시집을 비롯하여 이런저런 매듭,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와 케이크를 그린 수채화들, 그리고 모든 걸 다 알려드립니다라는 야심찬 제목 아래 잡다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오래된 편람 등은 이미 본 적이 있었다. 편람의 제목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온갖 스타일의 수염 그림에 이어 인간 치열의 횡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은 물론 보편공의의 그리스도교들의 주교들이 모여 만든 여는 종교회의, 그러니까 공의회네, 공의회, 가톨릭 공의회 얘기하는 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근대에 일어난 주요 암살 사건의 목록도 들어있었다. 공의회, 암살이란 멋진 장제목이 달릴 수 있었다. 그런데 지도교수는 파란 대리석 무늬 종이에 쌓인 구겨진 견지로 양장된 커다란 2절판 책 한 권을 꺼내들었다. 그 책은 모든 걸 다 알려드립니다마저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책의 매끈하고 누런 쪽들에는 기하학적인 구조, 십자가, 작은 상자를 비롯하여 호선, 겹선, 세겹선, 점선, 실선, 가는 글씨체, 이탈릭체, 화려체, 약칭, 화살표, 기호, 수치와 붓질 자국, 매우 정교한 동판화가 가득 들어있었다. 여기에는 지도 제작이라는 이야기의 모든 주인공들이 하나씩 열거되고 연습되어 있었다. 심지어 흑백 경계선과 축척까지 펜으로 그은 선이 때로는 서툴고 삐뚤삐뚤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너무 완벽해서 사람 손으로 그렸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화려한 대문자로 쓰인 제목에 따르면 이 책은 어느 프랑스 지도 제작자가 지도 제작 수습공으로 일했던 1887년부터 1889년 사이에 수집한 지형도를 한데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 벨에포크 시대에 한참 이런 거 많이 할 때죠. 나는 책 뒷면에 접혀있는 작은 면지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어느 섬의 지도가 틀 안에 그려져 있었는데
지도 아래 왼쪽 구석에는 습곡을 스케치한 트롱프레유 착시화가 있었다. 그러나 섬의 크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이 이름 없는 침묵의 섬에는 갈색 수채 물감으로 그려진 거대한 산맥이 우뚝 솟아 있었다. 산맥의 골짜기에는 작은 호수들이 있었다. 구불구불한 강줄기들은 해안선을 따라 그려진 푸른 윤곽으로만 알아볼 수 있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이 섬의 지도를 그린 사람이 본토를 그리기 전에 연습 삼아 이 섬을 그려본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문득 섬은 작은 대륙이고 대륙은 거대한 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명하게 그려진 이 한 조각의 땅은 꽤 완벽했지만 이 섬이 그려진 낱장 종이와 마찬가지로 잊혀져 버렸다. 본토와의 모든 연결은 끊어져 버렸고 나머지 세상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 나는 이 섬보다 더 외로운 곳을 보지 못했다. 실제로 모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나라의 지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섬들이 여럿 있다. 보통 이런 섬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 섬들은 별도의 작은 상자에 들어가 지도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버린 일수다. 그러나 그나마 섬의 고유 축적은 함께 표기가 되지만 실제로 이 섬이 어디에 있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 섬들은 본토의 각주 취급을 받고 없어도 별 상관없는 곳으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훨씬 흥미로운 곳이기도 하다. 참 독특하지만 이런 섬의 가장 대표 주자고 가장 유명한 섬이 하와이죠. 미국 지도를 그릴 때 항상 하나의 각주처럼 나와 있지만 하지만 또 하와이는 워낙 또 유명하기에 항상 들어가 있는. 어쨌든 이스터 섬 같은 곳이 외딴 섬이냐 아니냐는 관점의 문제일 뿐이다. 이 섬의 원주민인 라파누이인들은 자신의 고향을 세계의 배꼽이라는 의미의 테피토 테헤누아라고 부른다. 시작도 끝도 없는 둥근 지구에서 어느 곳이든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대륙에서 바라볼 때 활화산이든 사화산이든 화산의 활동으로 생겨난 섬은 외딴 섬으로 보인다. 다른 육지로 가려면 배를 타고 몇 주를 향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륙에 사는 이들로 하여금 이 섬을 이상적인 곳으로 여기게 하고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유토피아를 실험하기 위한 완벽한 장소이자 지상의 낙원으로 간주된다. 19세기 남대서양의 트리스탄 다 쿠냐에는 7가족이 스코틀랜드 출신 윌리엄 글라스의 가부장적인 통치 아래 작은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았다. 또 문명과 세계 대공황의 넌더리가 난 베를린 출신의 치과의사 프리드리 리터 박사는 1929년에 갈라파고스 제도의 폴로레이나에 은신처를 마련하였다. 여기 나오는 섬들이 다 뒤에 있는 책에 있는 섬들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옷가지를 비롯하여 불필요한 것은 모두 버리고 살았다. 그리고 미국인 로버트 딘 프리스비는 1920년대에 태평양에 있는 환초 푸카푸카로 이주했을 때 그곳에서 남태평양 문학의 고전적인 주제에 걸맞은 굉장히 부러운 자유로움을 찾았다. 여기서 섬은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로 보인다. 태초의 모습을 잃지 않은 그 모습은 마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낙원과도 같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부끄러움을 모르지만 순결하다. 이런 외딴 섬이 지닌 매력의 20세기 초 캘리포니아 출신의 선원 조지 휴베닝도 푹 빠진 바 있다. 태평양을 항해하던 그는 배가 난파하기를 내심 바랐다. 어디든 상관없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황량한 장소이기만 하면. 하지만 처음에는 운이 없었고 환상을 버려야 했다. 우리 일은 오아후 섬과 타이티 섬처럼 흥미로운 섬으로 항해하는 것뿐이다. 이런 섬에서는 껌 포장지와 미국식 말투를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나무 잎이나 바나나 껍질처럼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마침내 그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전기 모터가 달린 최신 디젤 요트를 타고 멕시코 바다로 떠나는 탐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바칼리포르니아 반도의 섬들로 항해를 떠났다. 그 중에 소로코 섬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로코 섬에 대해 그가 아는 것은 이 아무것도 없는 섬에는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항해를 시작하기 전 그 섬에 대체 뭐가 있냐는 한 동료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바로 그 점이 좋은 거야. 아름다운 공허의 매력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을 찾아 극지방으로 온 탐험대를 영원한 얼음의 세계 루돌프 섬으로 끌어들였다. 각국이 전 세계를 탐험해 자연과 천연자원이 풍부한 세계를 찾아내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 이후였다.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는 남극의 페테르 1세의 섬은 지구 어디에든 흔적을 남기려는 욕망을 지닌 인간에게 참을 수 없는 존재였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3번에 걸친 시도에도 인간은 얼음으로 뒤덮인 이 섬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 섬을 발견하고 108년이 지난 1929년이 되어서야 탐험대가 처음으로 이 섬에 발을 들여놓는 데 성공했다. 이후 1990년대까지도 이 섬에 들어간 사람보다 달에 착륙한 사람이 더 많았다. 세계 곳곳에 자리한 수없이 많은 외딴 섬에 들어가는 일은 대륙 근처에 있는 섬에 들어가는 일보다 2가지 이유로 힘들다. 2가지. 2가지밖에 없어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섬까지 가는 길이 멀고 힘들다. 그리고 상륙하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고 어렵다. 설령 섬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한다 해도 오랜 세월 들어가길 열망했던 그 섬은 예상했던 대로 되게 황폐하고 볼품없는 땅이었다. 탐험대가 작성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하나같이 비슷비슷했다. 찰스 윌크스 대위는 맥쿼리 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가 있다. 맥쿼리 섬은 방문할 만한 매력이 없는 섬이다. 제임스 더글러스 대령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다. 이 섬은 노예들을 강제로 유배 보낼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곳이다. 프랑스 해군 장교 아나톨 부케드 라그리는 켈벨 섬의 전경이 황량해 보인다고 시인했다. 외딴 섬을 사랑하는 조지 휴 베닝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코로 섬은 아주 황량해 보인다. 저기 보이는 소코로 섬의 모습에 나는 반쯤 타버린 집더미를 떠올린다. 쏟아지는 피에 꺼져버린 다시 타오를 힘도 없이 잉크처럼 시커먼 웅덩이에 잠들어 있는 집더미 말이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곤 한다. 그런 사업은 대부분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다. 그런데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2번에 걸쳐 값비싼 장비를 실은 탐험대를 세계의 끝으로 보내 그곳 캠벨 섬에서 1874년에 일어난 금성의 태양면 통과를 관측하게 했다. 그러나 이 자연 현상은 결국 거대한 구름에 가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실패를 잇기 위해 과학자들은 섬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측량하고 섬 고유종의 표본을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길게 열거된 그 고유종 목록 때문에 탐험 보고서의 부록도 점점 두꺼워졌다. 경험적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섬은 축복받은 곳이자 자연의 실험장이다. 다시 말해 섬에서만큼은 연구 대상을 애써 제한하지 않고 있는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관찰할 수 있다. 물론 외부에서 침입한 동물에 의해 섬에 서식하는 동식물이 멸종되거나 전염병으로 주민들이 죽어나가기 전까지의 이야기이다. 섬에 도착한 몇 안 되는 방문자들 사이에 극심한 공포가 퍼져나가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섬에 갇혀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외딴 섬에 고립되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검은 절벽의 세인트 헬레나는 나폴레옹에 유배되어 지내다가 임종을 맞은 곳이다. 풍요로운 초록빛의 노folk 섬은 낙원으로 손색이 없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영국이 유배지로 삼으면서 제수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항해 중 난파당한 위틸호의 노예들에게 아주 작은 트로몰랭은
처음엔 행운의 도피처였지만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그곳에서 찾은 그들의 자유는 이내 처절한 생존 투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외딴 섬은 자연이 만든 감옥이다.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넘을 수 없는 단조로운 바다의 벽에 둘러싸인 그곳은 해외의 식민지를 본국과 연결하는 탯줄과도 같은 교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기에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이다.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섬에는 무서운 질병이나 이상한 풍습이 퍼져나가곤 한다. 세인트 킬다에서 일어난 갓난 아기들의 원인 모를 죽음, 티코피아에서 강제로 행해지는 끔찍하지만 불가결한 영아 살해, 클리퍼턴 섬에서의 강간, 플로레아나에서의 살인, 그리고 생폴 섬에서의 식인 행위와 같은 범죄들은 섬이란 예외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리라 이미 예정된 일처럼 보인다. 오늘날에조차 섬들 중에 우리의 법감정에 반하는 법을 가진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핏케언 섬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 핏케언 섬에는 바운티호의 폭동자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가 있었다. 2004년에 이 섬의 성인 남성 중 절반이 수십 년간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일이다. 변호에 나선 피고인들은 100년 넘게 묵은 관습법을 끌어다 대면서 조상 대대로 미성년인 타이티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관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섬은 낙원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조그마한 땅덩이에서 평화로운 삶이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 섬에서의 평등한 유토피아적인 공동체가 실현되는 일보다 한 개인에 의한 공포정치가 펼쳐지는 일이 더 잦다. 대개 섬이란 곳은 누군가에게 정복되기만을 바라는 태생적인 식민지로 간주된다. 그렇기에 멕시코인 등대지기가 클리퍼턴 섬의 왕이 되고 플로레아나에선 오스트리아에서 온 여성 사기꾼이 갈라파고스 제도의 황제로도 등극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대륙들은 세계의 미니어처가 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서 벗어나 있는 이 섬들에서는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지고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가장자리 따위 없는 둥근 지구에 어디에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에덴 동산은 없다. 멀리까지 탐험해 상상 속 괴물들을 지도 밖으로 쫓아냈지만 대신 스스로 괴물로 변해버린 인간들이 있을 뿐이다. 바로 이런 최악의 사건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섬은 완벽한 무대가 된다. 섬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넓은 대륙의 본토에서는 현실의 부조리가 묻히지만 섬에서는 이런 부조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섬은 연극 무대 같은 곳이다. 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거의 필연적으로 이야기로 옮겨지고 먼 외딴 곳을 배경으로 하는 실내극으로 변신하고 문학작품의 소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의 특징은 사실과 허구가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은 허구가 되고 허구는 사실이 되어버린다. 섬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섬 덕분에 유명해진다. 섬을 발견한 일이 마치 창조와 관련된 업적인 것처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이에 있어서 지형에 이름을 붙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마치 이 이름 덕분에 비로소 어떤 장소가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세례식과 마찬가지로 발견자는 발견물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섬을 단지 먼 곳에서 보기만 했거나 그 섬이 오래전부터 원주민이 살고 있는 이름 있는 땅이라도 말이다. 그렇죠. 참 이게 꽃이죠. 꽃. 김춘수의 꽃.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제서야 내가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게 참 하나의 비극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모든 다른 일들도 그렇듯 기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저 살기만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격언이 적용된다. 기록된 것만이 실제한다. 자신이 발견한 땅에 깃발을 꽂아놓는 사람은 온갖 정보를 이용하여 그가 속한 나라의 영유권을 주장하려 애를 쓴다. 좌표를 기록하고 좌표를 계산하고 지도를 그리고 지도 속 장소에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면 페테르 1세 섬의 최근 모습을 그린 지도는 노르웨이가 제작한 것입니다. 남극 조약에 따라 어떤 나라도 남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지도를 완성한 것을 근거로 페테르 1세 섬에 대한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노르웨이랑 남극이랑 굉장히 먼데도 섬에 깃발을 꽂는 일이 끝나면 지도를 제작할 차례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장소가 태어난다. 이 바다 너머의 땅은 점령되고 소유당하며 정복행위가 지도 위에서도 다시 반복된다. 어떤 섬이든 먼저 정확한 위치가 측정되고 표기된 다음에야 비로소 현실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섬이 된다. 모든 지도는 식민 지배라는 폭력의 결과이자 과정이다. 때때로 섬과 그 지도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아우구스트 기슬러의 이야기에도 잘 나와 있다. 기슬러는 19세기 말 코코섬에서 보물 지도를 바탕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발굴 작업을 했는데 이 지도는 언제부턴가 그가 찾아 헤매고 다닌 보물을 대신하게 되었다. 지도가 보물이 된다. 결국 기슬러에게는 찾지 못한 보물보다도 지도에 담긴 갈망이 더 소중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기슬러가 직접 그린 코코섬 지도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모험소설을 쓰는데 토대가 되었다. 이 섬의 형태가 나의 상상력을 무척이나 풍부하게 해주었다. 이 섬에는 소네트처럼 나를 황홀하게 하는 정복지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운명에 이끌린 듯한 기분으로 영감을 얻어 내 작품에 이름을 붙였다. 보물섬이라. 한 소설의 제목은 문학에서 특정 장르의 약칭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도책에도 등장하게 되었다. 칠레의 후안 페르난데스 제도의 한 섬은 순전히 관광객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1970년에 이름이 바뀌었다. 한때 육지에 좀 더 가깝다라는 의미로 마스아티에라라고 불렸던 이 섬은 알렉산더 셀커크가 훗날 로빈슨 크루소의 모티브가 된 경험을 한 곳이었다. 오늘날 이 섬은 소설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로빈슨 크루소 섬으로 불리고 있다. 더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로빈슨 크루소에서 서쪽으로 150km 떨어져 있는 한때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마사푸에라라고 불렸던 섬의 이름이 지금은 알렉산더 셀커크 섬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정작 셀커크는 그 섬에 가본 적도 없는데 말이다. 식량을 싣고 오거나 누군가를 고향으로 데려다 줄 배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람하지 않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기계장치로 신이 내려와 갑작스럽게 갈등을 해결하는 거야. 이거 데우스 엑스 마키나 맞아 들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어쩌면 보일지도 모를 그 배의 흐릿한 윤곽과 섬에서 보이는 시야의 사이에는 수평선이 놓여있다. 지도는 그 수평선의 끔찍한 단조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 혹여 새로 발견된 땅이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그곳에 붙여지는 이름에 복조심이 남기곤 한다. 대표적인 예로 1521년 포르투갈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젤란과 1765년 영국 해군 장교 존 바이런은 투아모트 제도에 있는 몇 개의 환초를 가리켜 실망의 섬이라고 불렀다. 마젤란은 절실하게 필요했던 식수와 식량을 이 바싹 말라버린 섬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런은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예상치 못한 적대감 때문이었다. 많은 다른 이름들은 신화, 동화의 것들이다. 포세시옹 섬은 포세시옹 섬에는 스틱스 강이 흐르고 포세이돈이
그리고 트리스탄 다고니아의 수도는 7대 양의 에든버러라고 불린다. 주민들은 그곳을 간단히 정착촌이라는 의미의 더 세틀먼트로 부르긴 하지만 말이다. 어쨌든 반경 2400km 이내에 유일한 정착지를 두고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무엇보다 섬의 지명에는 섬에 사는 주민과 거주자들의 욕구와 갈망이 담겨 있다. 나는 이 책에서 거주자라는 말을 이 섬에 임시로 머무는 이들까지 합해서 부르는 단어로 사용했다. 어허, 무슨 소리지? 암스테르담 섬에 머무는 사람들은 곳 중에 하나를 처녀, 두 개의 화산을 가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섬의 세 번째로 큰 분화구는 공식적으로 비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때에 섬의 전경은 에로틱한 피너 포스터의 대용물이 된다. 섬은 실존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은유이다. 이제 지도학은 시학의 한 범주로 자리를 얻고 지도책은 문학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래야 테아트룸 오르비스 테라룸, 즉 세계의 극장이라는 본래의 이름과도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릴 테니. 지도를 보고 있으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 지도책을 펼치게 만든 마음을 잠재울 수 있다. 심지어 여행조차도 대신할 수 있다. 지도를 본다는 것은 그저 심미적인 대리만족 그 이상이다. 지도책을 펼치는 사람은 이국적인 장소를 하나하나 찾아내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터무니없이도 전부를, 전 세계를 한 번에 보려고 한다. 동경은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 얻는 만족감보다 훨씬 크다. 지금도 나는 그 어떤 가이드북보다 지도책을 좋아한다. 제가 그동안 읽었던 그 어떠한 책보다 참 머릿말이, 정말 머릿말이 아름답네요. 제가 지도책 보는 걸 지도, 역사부도, 사회과부도, 그리고 세계지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정말 재밌네요. 이게 몇 개만 읽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약간 졸리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졸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졸리는 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 정도는 한번 읽고 그리고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은요, 제가 처음 가보고 싶은 섬은요, 에솜헤덴 섬입니다. 엔솜헤덴. 야, 이게 안 나오네요. 나오네. 와,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고? 심지어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맞아? 생각은 비슷한데 그린란드에 있는 섬이 아닌데? 북극해에 있는 섬인데 이거? 이야, 이런 섬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북극해에 나와 있는 섬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만 이제 봐야 되는데, 야, 구글 어스를 켜서 찾는데 안 나올 줄이야. 충격적인데.
요 어디? 요 어디네? 야 친구들아, 안 되겠다. 야. 아무튼 여기 어디 있는 요 섬들 중에 하나거든요. 야, 충격적이다. 정말 구글 어스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섬이 있다니. 앤섬 헤덴? 이거 앤섬 헤덴이니? 아니네. 이거니? 생긴 건 아니네. 이렇게 가깝진 않은데. 이거다. 이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다. 이거다. 여러분, 찾았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바로 이 섬은요. 그린란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북극해. 여기가 이제 북극해도 이제 카라해죠. 카라해. 러시아고요.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나마 알고 있는 예카테린부르크 나오고 카잔 나오고요. 여기 모스크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북극으로 여러분 지도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북극의 지구를 북극해를 하나의 정수리처럼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거의 없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까먹었네. 이거다. 바로 여기 있는 카라에 있는 그 세베르나야 제물라 제도와 노비아 제물라 제도 사이에 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요, 구글 어스에도 나와 있잖아요. 앤솜 헤덴 섬입니다. 북극해, 특히 이제 카라해에 있는 섬입니다. 무인도라고 합니다. 섬 크기는 20제곱킬로미터. 이거는 서울이 6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크네요. 서울이 600이면 그래도 30분의 1? 한 9 정도는 되나? 뭐 그런가 봅니다. 이게 이제 앤솜 헤덴, 노르웨이어로는 외로움이라는 뜻이고요. 러시아어로는 은둔의 섬이라는 뜻의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격적. 1878년 8월 26일 에드바르 훌름 요한에센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 초 플레시오사우루스의 목뼈가 발굴되었다. 여기에 공룡은 대체 왜 들어가 있었을까? 참 신기해. 북극해 카라의 한 가운데에 외로움이 있다. 이 섬의 특징은 그 이름인 앤솜 헤덴, 노르웨이어로 외로움을 뜻하는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겨울이 되면 적막하고 차가운 이 섬은 빙하에 갇히고 연평균 기온은 영하 16도에 불과하다. 연평균 기온이 영하 16도입니다. 한여름에도 기온은 0도를 살짝 웃도는데 그친다. 한여름에도 영상 1도, 2도 될랑말랑. 이 섬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관측소는 눈 속에 파묻혀 있고 건물들은 얼어붙은 늪지의 건너편으로 좁은 모래톱이 보이는 만의 계곡에 버려져 있다. 이 섬에서는 까마득한 옛날에 살았던 공룡의 목뼈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후 독일 해군 잠수함이
이곳의 기상관측소에 포탄을 발사해 막사를 파괴하고 근무하고 있던 이들을 죽였다. 1942년 독일 해군이 수행한 분더란트 작전의 마지막 임무 중 하나가 이 외딴 섬을 포격하는 것이었다. 참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다.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말한 겁니다. 소련이 극지방에 설치한 최대 규모의 관측소 가운데 하나였던 이 기상관측소는 냉전 때 다시 세워졌다. 노르웨이 북부의 항구도시 트롬스에서 온 한 선장이 이 섬에 붙인 원래 이름 이치고 외로움은 러시아로 은둔의 섬으로 불리게 되었다. 즉 앤솜 헤드는 은둔의 섬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러시아. 노르웨이의 한 선장이 이 섬 이름을 붙였는데 결국엔 러시아가 지금 오늘날 이 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과거와 같이 죄수들이 아닌 세상을 등진 은자들이다. 그들은 이곳 얼음 사막에서 묵상을 하다가 성자가 되어 무트로 돌아간다. 그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은 나무로 지은 녹색 막사 속에 한때 기압, 기온, 풍향, 구름의 고도,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는 데 쓰였던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꽁꽁 얼어붙어 있다. 강우량 측정기도 눈 속에 묻혀 있다. 다 건물 내에 야자나무 패턴으로 장식된 벽에는 염소 수염을 한 레닌의 사진이 걸려있다. 일지에는 수석 기계공이 장비를 점검한 후에 정리를 한 정비 내역과 함께 장비에 남아있는 유류와 연료의 양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일지는 테두리를 넘어서 빨간 펜으로 쓰여있다. 1996년 11월 23일 오늘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 물을 빼내고 디젤 발전기를 정지시켰다. 관측소는 마지막 단어는 읽을 수가 없다. 이곳 외로운 섬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거 참 재밌다. 계속 읽고 싶네. 야, 하지만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베르나야 제물라 제도와 노바야 제물라 제도 사이에 있는 노르웨이어로 외로움이란 뜻을 가진 지금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한때는 세계 최대의 관측소가 있었던 세계 최대. 이 섬의 이름은 앤솜 헤덴, 북극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요런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 오랜만에 한번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으니까 확실히 머리에 잘 들어오진 않네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주무시면서 들으셨을 테니까 지금쯤이면 주무시고 계실 텐데 이 책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여기서 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 나와 있던 다양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뭐 꼭 이렇게 두면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지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잘 주무셨다면 일어나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 얘기를 오프닝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또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시면서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